아빠, 무서워요. 4살 윤슬이의 울음소리가 축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30분 전까지만 해도 웃음꽃이 피어나던 강변이 갑자기 지옥으로 변해버렸어요. 예고 없는 숨은 방류로 강물은 순식간에 불어나 발목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진우는 윤슬이를 품에 꼭 안고 가까운 바위를 향해 필사적으로 걸었지만 거센 물살이 다리를 휘감아 돌았죠. 윤슬아, 여기서 꼭 잡고 있어. 진우는 떨리는 팔로 윤슬이를 바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위 위에 홀로 남겨진 윤슬이는 별 스티커가 붙은 파란 물통을 높이 들고 필사적으로 흔들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급류의 힘은 상상보다 훨씬 강했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평범했던 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5년 후 한 여자의 끈질긴 추적이 시작되면서 그날의 숨겨진 비밀이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과연 그날 강변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밤 11시 30분, 이세은의 작업실에는 컴퓨터 선풍기 소리만이 낮게 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5년 전 사고 현장에서 건져 올린 물에 젖은 작은 촬영기가 놓여 있었죠. 전문가가 겨우 살려낸 기억장치에서 18초짜리 영상 하나가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세은은 마우스를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동안 매일 밤 악몽 속에서 되풀이되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 실제 영상으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면에 7월 18일의 강변 축제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물놀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맨 끝에 보이는 오빠 진우와 조카 윤슬의 모습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윤슬이가 진우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윤슬이는 겨우 4살이었죠. 진우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낸 뒤 혼자서 윤슬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세은이 윤슬이의 다음 보호자였지만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세은의 시선이 화면 구석 어딘가에 꽂혔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영상 오른쪽 끝자락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 뒤편에서 섬뜩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붉은색 작업용 장갑을 낀 손이 쇠로 만든 갈고리 같은 도구를 단단히 쥐고 있는 게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가족들의 즐거운 축제 현장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건 뭐지? 세은은 영상 속도를 가장 느리게 돌려서 한 장면씩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0초 지점에서 갑자기 강 건너편으로부터 모래를 실은 커다란 트럭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듯 울려 퍼졌죠. 낮고 거칠고 위협적인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는 정반대되는 마치 불길한 일을 예고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소리가 울린 직후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붉은 장갑을 낀 사람은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몸을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리고 누군가와 시선을 주고받는 듯한 고개짓을 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세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화면을 더욱 확대해서 붉은 장갑을 자세히 살펴봤죠. 건설 현장이나 채굴장에서 쓰는 두꺼운 고무장갑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단단히 쥐고 있는 쇠도구는 바위나 흙을 파낼 때 쓰는 날카로운 갈고리였습니다. 평화로운 가족 축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위험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펼쳐졌습니다. 영상 속에서 예고 없는 급류가 시작되어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촬영기가 물에 휩쓸리며 화면이 마구 흔들렸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렌즈가 우연히 강 건너편 모래밭을 향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커다란 모래 트럭 한 대, 그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의 검은 그림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한 명은 키가 큰 중년 남자, 다른 한 명은 작은 체구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강에서 사람들이 생사의 기로에서 절규하며 도움을 외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구조를 도우러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놀라서 도망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참극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던 것처럼 냉정하게 서서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섬뜩한 건 남자가 뭔가를 여자에게 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황급히 트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이제 여기서 빠져야 한다는 신호라도 주고받은 듯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세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슬이가 파란 물통을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며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물통에는 윤슬이가 세은에게서 받은 별 모양 반짝이 스티커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윤슬이가 어디를 가든 꼭 챙겨 다니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저 물통, 저 별 스티커. 세은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윤슬이가 물통을 흔들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순간 강 건너편의 두 사람은 분명히 그 모습을 보고 있었을 텐데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은은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저장했습니다. 붉은 작업용 장갑, 새로 된 날카로운 갈고리, 모래 트럭의 흐릿한 번호판, 두 사람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별 스티커가 붙은 파란 물통까지 이 모든 단서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는 절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파헤쳐 보겠어. 세은은 컴퓨터 화면을 끄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5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 섬뜩한 비밀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강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진상을, 그리고 윤슬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꼭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7월 18일 오전 10시 강변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물빛 축제의 날이었죠. 세은은 오빠 진우와 조카 윤슬이와 함께 강가로 향했습니다. 윤슬이는 별 스티커가 붙은 파란 물통을 꼭 안고 있었죠. 이모, 저기 봐요. 물고기들이 많아요. 내 살배기 윤슬이가 강물을 가리키며 신나게 외쳤습니다. 맑은 강물 속으로 은빛 물고기들이 유영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진우는 윤슬이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슬아, 조심해야 돼. 물가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했지? 네, 아빠. 이모랑 같이 있을게요. 축제 무대에서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에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물빛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기상청에서 정오 이후 국지적 소나기 예보를 발표했으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언제부터인지 잿빛 구름들로 덮이기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바람도 조금씩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한편 강 건너편 둔치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모래 트럭 한 대가 강가 근처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 주변에서 두 사람이 수상한 작업을 하고 있었죠. 중년 남자 도상길과 그의 아내 오미화였습니다. 도상길은 붉은 방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쇠갈고리로 모래를 퍼내고 있었습니다. 불법 골재 채취 작업이었죠. 트럭 옆면에는 서항골재라는 글씨와 함께 번호판 12가 7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 신고라도 들어오면 어쩌지? 오미화가 불안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상길은 쇠갈고리를 멈추지 않았죠. 괜찮아. 축제 때문에 다들 정신없으니까. 우리만 조용히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도상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자꾸만 축제 현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정오가 가까워질수록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강 상류에 있는 관리소에서는 방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방류 경고 방송의 스피커 소리가 평소보다 너무 작았습니다. 아, 스피커 음량 조절이 안 되네요. 관리소 직원이 당황하며 장비를 만지작거렸지만 기계 고장인지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축제 현장의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묻혀서 방류 경고가 거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죠. 마치 운명이 이 비극을 예정해 놓은 것처럼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12시 30분, 마침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나기 정도였지만 몇 분 사이에 갑작스럽게 폭우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펼치고 천막 아래로 대피하기 시작했죠. 윤슬아, 이리 와. 비 온다. 세은이 윤슬이를 부르는 순간 강 상류에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수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상류 지역에 내린 폭우까지 겹치면서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났던 겁니다. 물이 갑자기. 진우가 발밑을 내려다보니 강물이 순식간에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발목 높이였던 물이 어느새 허리리까지 차올랐죠. 물살도 점점 거세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윤슬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진우에게 매달렸습니다. 진우는 재빨리 윤슬이를 들어 올려서 근처에 있던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죠. 윤슬아, 여기서 꼭 잡고 있어. 아빠가 세은 이모 데려올게. 하지만 급류의 힘은 상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진우가 세은에게 다가가려던 순간 발을 헛디디며 물에 휩쓸리고 말았죠. 오빠. 세은이 절규하며 진우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급류에 휩쓸린 진우는 순식간에 멀어져 갔습니다. 바위 위에 윤슬이는 파란 물통을 높이 들어 올리며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강 건너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도상길과 오미화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류 속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똑똑히 보고 있었죠. 특히 바위 위에서 물통을 흔들며 울고 있는 어린 윤슬이의 모습까지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아이가 위험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오미화가 다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도상길은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끼어들면 안 돼. 불법 채취하는 거 들키면 우리 끝이야. 신고라도 들어오면 어쩔 거야? 하지만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저 작은 아이가. 모른 척해야 해. 우리는 여기 없었던 거야. 도상길은 붉은 장갑을 벗어 던지며 서둘러 트럭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미화도 망설이다가
결국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따라 트럭으로 향했죠. 두 사람은 급하게 채취 장비를 정리하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미와는 트럭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바위 위에서 여전히 파란 물통을 흔들며 울고 있는 윤슬이가 보였거든요. 그 순간 오미와의 가슴에 뭔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스쳤습니다. 저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 타. 구조대가 올 거야. 도산길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슬이는 바위 위에서 여전히 파란 물통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별 스티커들이 빗물에 젖어 반짝이며 마지막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급류는 점점 더 거세졌고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지만 결정적인 시간 동안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공식 수색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윤슬이를 실종자로 분류했죠. 하지만 세은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집념을 쏟아부어서라도 조카를 찾아내겠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윤슬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다고. 세은은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은의 처절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사고 현장인 강을 따라 걸으며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몇 달 후부터는 특별한 동반자가 생겼죠. 세은아, 오늘도 나가는 거지? 내가 함께 갈게. 한태공이 헬기 정비용 공구가 든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63살의 은퇴한 헬기 정비사였던 태공은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우연히 세은의 수색 활동을 보게 된 후 자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태공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이 넓은 곳을 다 돌아보기 힘든데. 뭘, 이런 게 어디 있나? 내가 젊을 때 헬기로 수색 작업을 많이 해봤거든. 소리는 기억을 데려온다고 했지. 놓친 단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태공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귀를 바람에 대고 조용히 듣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프로펠러 귀라고 부르며 웃었지만 태공의 청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한편 세은은 자신의 방송 채널에 찾는 사람 윤슬 프로젝트라는 고정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죠.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가 시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커질수록 악성 댓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쇼 할 거야? 이미 죽었을 텐데.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구독자 늘리려는 속셈이지.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네. 능력 없으면 그만둬. 미친 이모가 조카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있네. 악성 댓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세은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각도에서 현장을 탐사하고 목격자들을 다시 인터뷰하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공 아저씨, 이상해요. 사고 당일 강 건너편 둔치에서 트럭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몇 개 있거든요. 세은이 노트북 화면을 태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자료였죠. 트럭 소리라. 그날 축제였는데 왜 트럭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둔치에서 말이야. 그것도 모래를 실은 큰 트럭이었대요. 목격자 한 분은 붉은색 뭔가를 착용한 사람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고 직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태공이 턱을 만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불법 채취업자들이 아닐까? 축제 때 사람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모래를 퍼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들킬까봐 도망간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고 상황을 봤다면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불법 채취업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이 구조 작업을 도왔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은아,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태공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세은은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가게와 주유소, 그리고 교통감시 카메라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삭제되었지만 그래도 몇 개는 남아 있었죠. 여기 봐요, 태공 아저씨.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에 주유소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서안골제라고 쓰인 트럭이 기름을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조수석에 탄 여자의 모습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군. 태공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트럭 번호를 추적해 보면 되겠네요. 세은은 화면을 확대해서 번호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2가 7로 시작하는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더 파지 마라. 위험하다. 세은과 태공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공은 오히려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누군가 막으려 한다는 것은 숨겨진 진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계속 찾으면 위험해진다. 세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슬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도 느꼈죠. 윤슬이를 누군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공 아저씨 봐요. 윤슬이가 살아있대요. 태공도 메시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것 같군.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 우리가 정말로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세은아. 윤슬이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때야. 세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윤슬이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 후 공식 수색 작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당국에서는 윤슬이를 실종자로 분류했죠. 하지만 세은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탐사 전문 기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집념을 쏟아부어서라도 조카를 찾아내겠다고 이를 악물었거든요. 윤슬이는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다고. 세은은 매일 밤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세은의 처절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매주 토요일마다 사고 현장인 강을 따라 걸으며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몇 달 후부터는
특별한 동반자가 생겼죠. 세은아, 오늘도 나가는 거지? 내가 함께 갈게. 한태공이 헬기 정비용 공구가 든 가방을 메고 나타났습니다. 63살의 은퇴한 헬기 정비사였던 태공은 현재 의용 소방대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우연히 세은의 수색 활동을 보게 된 후 자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태공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이 넓은 곳을 다 돌아보기 힘든데. 뭘, 이런 게 어디 있나? 내가 젊을 때 헬기로 수색 작업을 많이 해봤거든. 소리는 기억을 데려온다고 했지. 놓친 단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태공은 특이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귀를 바람에 대고 조용히 듣는 것이었죠. 사람들은 그를 프로펠러 귀라고 부르며 웃었지만 태공의 청각은 놀라울 정도로 예민했습니다. 한편 세은은 자신의 방송 채널에 찾는 사람 윤슬 프로젝트라는 고정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매주 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렸죠. 처음에는 몇백 명 정도가 시청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커질수록 악성 댓글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쇼 할 거야? 이미 죽었을 텐데. 관심 끌려고 하는 거 아니야?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못 찾네. 능력 없으면 그만둬. 미친 이모가 조카 이용해서 돈 벌어먹고 있네. 악성 댓글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세은은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매주 새로운 각도에서 현장을 탐사하고 목격자들을 다시 인터뷰하고 작은 단서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태공 아저씨, 이상해요. 사고 당일 강 건너편 둔치에서 트럭 소리가 났다는 증언이 몇 개 있거든요. 세은이 노트북 화면을 태공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고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한 자료였죠. 트럭 소리라. 그날 축제였는데 왜 트럭이 있었을까? 더군다나 둔치에서 말이야. 그것도 모래를 실은 큰 트럭이었대요. 목격자 한 분은 붉은색 뭔가를 착용한 사람도 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고 직후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태공이 턱을 만지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불법 채취업자들이 아닐까? 축제 때 사람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모래를 퍼갔을 수도 있어. 그런데 사고가 나니까 들킬까봐 도망간 거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사고 상황을 봤다면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불법 채취업자들이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이 구조 작업을 도왔을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신들의 불법 행위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은아,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태공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정확한 증거를 찾아야 해요. 세은은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가게와 주유소, 그리고 교통감시 카메라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삭제되었지만 그래도 몇 개는 남아 있었죠. 여기 봐요, 태공 아저씨. 사고 당일 오전 10시쯤에 주유소에서 찍힌 영상이에요. 화면에는 서항골제라고 쓰인 트럭이 기름을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붉은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조수석에 탄 여자의 모습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군. 태공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이 트럭 번호를 추적해보면 되겠네요. 세은은 화면을 확대해서 번호판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2가 7로 시작하는 번호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세은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더 파지 마라. 위험하다. 세은과 태공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태공은 오히려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야.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누군가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익명의 경고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습니다. 누군가 막으려 한다는 것은 숨겨진 진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틀 후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이는 살아있다. 하지만 계속 찾으면 위험해진다. 세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슬이가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공포도 느꼈죠. 윤슬이를 누군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태공 아저씨 봐요. 윤슬이가 살아있대요. 태공도 메시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된 것 같군.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 우리가 정말로 핵심에 접근하고 있다는 증거야. 하지만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 세은아. 윤슬이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치밀하게 접근해야 할 때야. 세은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든 윤슬이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죠. 익명 메시지를 받은 지 사흘 후 세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강하류 지역 파출소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혹시 이세은 기자님이십니까? 저희가 찾고 있던 물건이 발견되었습니다. 세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목이 빠져라 기다려왔던 바로 그 전화였거든요. 어떤 물건인가요? 낚시꾼이 건져 올린 방수 액션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들도 함께요. 혹시 윤슬이란 아이와 관련이 있는 물건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세은은 숨이 막힐 뻔했습니다. 액션캠과 파란 플라스틱 조각. 그것은 분명 윤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세은은 태공에게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파출소로 달려갔죠. 세은의 손은 운전대를 잡고도 계속 떨렸습니다. 혹시 윤슬이에 대한 나쁜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진정해, 세은아. 좋은 소식일 거야. 태공이 안심시켰지만 세은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투명한 봉투 2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하나에는 진흙투성이 액션캠이, 다른 하나에는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들이 들어있었죠. 이게 바로 그때 그 액션캠이에요. 세은이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비록 진흙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지만 분명히 그날 윤슬이가 가지고 놀던 바로 그 촬영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조각들도 뭔가 특별해 보이더라고요. 반짝이는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세은은 더욱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파란 플라스틱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맞춰보니 물통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그 표면에는 별 모양 스티커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슬이의 물통이에요. 틀림없어요.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공도 놀란 표정으로 조각들을 살펴봤죠. 이 물건들이 여기까지 떠내려왔다는 건 윤슬이도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세은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물건들이 발견된 위치가 너무 특이했거든요. 경찰관님,
이 물건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발견되었나요? 강 하류에서 약 3km 지점의 둔치 근처였습니다. 낚시하던 분이 우연히 발견하셨어요. 세은과 태공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둔치에서 발견되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만약 윤슬이가 급류에 휩쓸렸다면 강 중앙이나 더 하류에서 발견되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물건들을 일부러 그곳에 가져다 놓은 건 아닐까요? 세은의 추리를 들은 태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 세은은 즉시 액션캠을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로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죠. 5년 동안 물속에 있었던 장비라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복구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료예요. 세은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전문가도 세은의 절박함을 느꼈는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약속했죠. 사흘 후 기적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초 분량의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화질은 많이 깨졌지만 볼 수는 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네요. 그것이 바로 세은이 첫 번째 챕터에서 발견한 그 중요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받은 세은은 태공과 함께 프레임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꼼꼼히 분석했죠. 여기 봐, 세은아. 오른쪽 상단에 뭔가 붉은 게 보이지 않아? 태공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붉은 장갑과 쇠갈고리의 일부분이 흐릿하게 보였죠. 그리고 여기서 트럭 소리도 들려. 분명히 누군가 현장에 있었던 거야. 세은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단서들이 눈에 들어왔죠. 특히 트럭의 뒷부분이 잠깐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서안골제라는 글자의 일부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날 현장에 서안골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럼 이제 그들을 찾아야겠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익명의 경고 메시지를 잊으면 안 돼. 태공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세은과 태공은 사고 현장 둔치로 향했습니다. 물통 조각이 발견된 지점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보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누군가 그곳을 뒤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왔었네. 태공이 발자국과 흙을 뒤진 자국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은이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죠. 그래도 여기 자갈밭을 자세히 살펴보자.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손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발견을 했죠. 세은아, 이것 좀 봐. 태공이 작은 반짝이는 조각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별 모양 스티커의 일부분이었죠. 윤슬이 물통에 붙였던 바로 그 스티커였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윤슬이가 마지막에 있었던 곳이 바로 여기예요. 세은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더 중요한 의문이 생겼죠. 그런데 왜 윤슬이의 물건들이 여기 둔치에 있을까요? 급류에 휩쓸렸다면 강 중앙이나 하류에서 발견되어야 정상인데. 태공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면 둔치에서 발견되는 게 이상했거든요. 혹시 누군가 윤슬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건 아닐까요? 세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윤슬이는 급류에 휩쓸려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구조되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럼 서안골제 사람들이 지금까지 윤슬이를 숨겨왔다는 뜻인가?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은 불법 채취를 하고 있었으니까
신고당하는 걸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윤슬이를 구조했지만 돌려보내지 못한 채로 세은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이 추리가 맞다면 윤슬이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세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다른 익명 메시지였죠. 그만둬라. 마지막 경고다. 그 익명 메시지를 본 세은은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확신이 들었죠. 누군가 이렇게까지 막으려 한다는 것은 윤슬이와 관련된 결정적인 비밀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뜻이었거든요. 태공 아저씨, 이제 서한골제를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 상대방이 이미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고. 태공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세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윤슬이가 살아있다는 단서까지 잡았잖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이틀 후 세은은 서한골제의 마지막 사업자 등록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었죠. 건물 관리인에게 문의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상길 씨 말씀이세요? 그분들 5년 전쯤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임대료도 밀린 채로 말이에요. 아마 어디론가 야반도주한 것 같던데 혹시 새 주소나 연락처 같은 건 남겨놓지 않았나요? 전혀요.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이상했죠. 그전까지는 성실하게 사업하는 분들이었는데 세은은 직감했습니다. 사라진 시기가 사고 직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세은은 인터넷으로 도상길 부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주소, 친척 관계, 사업 파트너, 심지어 학창시절 동창의 명단까지 샅샅이 뒤졌죠.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태공 아저씨 봐요. 도산길의 처남이 단양에서 채굴업을 하고 있어요. 단양? 거기서 뭘 하고 있을까? 폐채굴장 관리 업무래요. 혹시 그들이 그곳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새벽 세은과 태공은 단양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폐채굴장은 외부인의 접근이 어려운 완벽한 은신처였죠. 두 사람은 차를 멀리 주차하고 도보로 접근했습니다. 조심해, 세은아. 혹시 모르니까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도. 태공이 속삭였습니다. 폐채굴장 입구에 다가가자 녹슨 철문 너머로 낡은 컨테이너 몇 개가 보였죠. 저기 컨테이너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은이 가리킨 곳에는 빨래가 널려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흔적이었죠. 두 사람은 철문 주변을 돌아서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뒤쪽에 구멍이 뚫린 철망이 있어서 그곳으로 몸을 숙이고 들어갈 수 있었죠. 컨테이너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자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였죠.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아. 저 기자년이 포기할 때까지. 도상길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은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그런데 수지는 괜찮을까? 우리가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동안 혼자. 조용히 해. 누가 들을 수도 있어. 수지. 세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윤슬이를 수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미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기억을 되찾는 것 같아. 어제도 자꾸 이모라는 말을 하더라고. 그럴 리 없어.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기억할 수 없을 거야. 아니야, 여보. 분명히 뭔가 떠올리고 있어. 그리고 자꾸 강물 소리를 무서워하고. 세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윤슬이가 정말로 살아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5년 동안 윤슬이를 숨겨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 아이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우리가 키울 수는 없잖아. 모르겠어. 이제 와서 돌려보낼 수도 없고.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습니다. 세은은 태공과 눈짓을 주고받았죠.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잠시 후 도산길이 컨테이너에서 나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기회였죠. 세은과 태공은 조심스럽게 컨테이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세은아, 여기 봐. 태공이 컨테이너 옆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죠. 아이용 크레파스와 스케치북, 그리고 작은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분홍색 아쿠아 슈즈였는데 사이즈가 190이었죠. 9살 아이가 신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윤슬이 것 같아요. 세은이 아쿠아 슈즈를 들어 올렸을 때 더욱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스케치북 안에는 아이가 그린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강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 그리고 아빠라고 쓰여진 남자의 그림, 이모라고 쓰여진 여자의 그림까지. 분명히 윤슬이가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뭐지? 태공이 가리킨 그림에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라고 쓰여진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산길과 오미화로 보이는 그림이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초등학교 입학원서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이름란에는 도수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슬이의 이름을 바꿨어요. 도수지로.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입학원서의 사진을 자세히 보니 아이의 왼손목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윤슬이만의 특징이었죠. 이제 확실해졌어. 윤슬이가 여기 있었다는 것이.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산길이 돌아오고 있는 거였죠. 빨리 가자. 세은과 태공은 급히 증거물들을 챙기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도산길이 그들을 발견한 거였죠. 누구야? 거기서. 도산길의 고함 소리가 채굴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은과 태공은 필사적으로 달렸지만 도산길도 뒤쫓아왔죠. 윤슬이는 어디 있어요? 제 조카를 돌려줘요. 세은이 달리면서 소리쳤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도산길이 거부했지만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간신히 차까지 도착한 세은과 태공은 숨을 헐떡이며 증거물들을 확인했습니다. 도수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입학원서, 그리고 윤슬이의 왼손목 초승달점이 찍힌 사진까지.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네, 하지만 윤슬이는 어디 있을까요? 컨테이너에는 없었는데. 아마 다른 곳으로 옮겨놨을 거야. 우리가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고 말이야. 세은은 불안했습니다. 윤슬이가 또 다른 곳으로 숨겨졌을 수도 있었거든요. 폐채굴장에서 도망친 지 사흘 후 세은과 태공은 경찰서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도수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입학원서, 윤슬이의 특징적인 초승달점이 찍힌 사진, 그리고 액션캠에서 복구된 18초 영상까지 말이죠. 이제 수배령이 내려갔습니다. 도산길과 오미화 부부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어요. 담당 형사가 세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윤슬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산길과 오미화는 서둘러 은신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 닥칠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었죠.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 어떡하지? 오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5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일단 수지를 데리고 더 먼 곳으로 가야 해.
도산길이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거야. 그때 그냥 구조대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빨리 짐만 싸.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5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쌓인 스트레스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한편 정선의 한 산골 마을에서는 9살 된 여자아이가 공동체 하우스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수지.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만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죠. 강물 소리, 누군가가 윤스라 하고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파란 물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선생님, 제 이름이 정말 도수지예요? 아이가 공동체 하우스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수지야. 왜 그런 질문을 하니? 자꾸 다른 이름이 떠올라요. 윤슬이라는.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산길 부부가 이 아이를 맡길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이의 출생신고 서류도 이상했고 부모에 대한 설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죠. 그날 밤 도산길은 트럭을 몰고 야간 도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년 동안의 도망 생활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던 그는 운전 중 졸음을 이기지 못했죠. 새벽 2시경 험한 산길을 달리던 트럭이 커브를 돌다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도산길이 깜짝 놀라 핸들을 급하게 돌렸지만 이미 늦었죠. 트럭은 가드레일을 뚫고 절벽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오미화가 비명을 질렀지만 도산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트럭은 바위에 부딪히며 완전히 부서졌고 도산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오미화는 도산길의 시신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부인, 진정하시고 병원으로 가서 치료부터 받으셔야겠습니다. 안 돼요. 제발. 이 사람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오미화는 남편의 시신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이틀 후 회복된 오미화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세은과 태공이 제출한 증거들을 그녀 앞에 펼쳐놓았죠. 부인,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요. 오미화는 증거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저희가 구조를 미뤘습니다. 오미화의 첫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축제 현장에서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급류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위험에 빠졌는데 저희는 신고가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계속 말해보세요. 남편이 끼어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일이 발각되면 끝이라고.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형사가 윤슬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럼 윤슬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는 저희가 구조했어요. 오미화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급류가 잦아든 후에 바위에서 떨어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다쳤고 병원에 데려가면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아서 그래서 아이를 숨긴 겁니까?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다가 어디 좋은 곳에 맡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오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손녀를 잃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녀를 잃었다고요? 네. 윤슬이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그래서 더욱 그 아이를 놓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미화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이름도 저희 손녀 이름으로 바꾸고 도수지라고 저희가 키우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선의 공동체 하우스에 맡겨뒀습니다. 저희가 도망 다니는 동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형사는 즉시 정선 지역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내 윤슬이의 소재가 확인된 거였죠. 부인, 그 아이 때문에 5년 동안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미화가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돌보려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돌려보낼 기회를 놓쳤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오미화의 마지막 말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5년 동안 윤슬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도 잘못은 잘못입니다. 이제 그 아이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해요. 세은이 조사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묘한 동정심까지 말이죠. 오미와의 자백 이틀 후 세은과 태공은 정선으로 향하는 차 안에 있었습니다. 마침내 윤슬이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동시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엄습했죠. 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살아온 윤슬이가 과연 자신을 알아볼까 하는 절망적인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세은아, 혹시 윤슬이가 우리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태공의 목소리에도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망설일 수는 없어요. 세은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정선의 공동체 하우스는 산골 마을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세은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죠. 드디어 정말로 윤슬이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이세은 기자님이시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인 김 선생님이 나와서 맞이했지만 그의 표정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수지, 아니 윤슬이 상태는 어때요? 최근 며칠 사이에 급격히 변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꾸고 계속 아빠, 이모라는 말을 중얼거려요. 그리고 물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어요. 김 선생님의 말을 들은 세은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윤슬이가 그 끔찍한 기억들과 홀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해요. 아이에게는 도상길 부부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갑작스러운 진실이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거실 구석진 곳에서 9살 된 여자아이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도 그리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도 않은 채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세은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명히 윤슬이었습니다. 많이 자랐지만 왼손목에 초승달 모양 점과 진우를 닮은 눈매는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밝고 활발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지야.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은을 바라봤죠.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안녕. 아이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서 세은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끌어안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안녕, 수지야. 나는 세은이라고 해. 세은도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는 세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세은은 미리 준비해온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라일락 향이 나는 비누였죠. 윤슬이가 4살 때까지 매일 이 비누로 목욕을 했었거든요. 수지야, 이 향 어떠니? 비누를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자 아이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 냄새, 이 냄새.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죠. 왜 이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아파요? 왜 눈물이 나죠?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세은은 도시락 통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윤슬이가 가장 좋아했던 햄김밥이 들어 있었죠. 세은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드는 김밥이었습니다. 배고프면 먹어봐. 아이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는 순간 갑자기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맛, 꿈에서 먹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며 세은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희미한 인식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불렀는지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세은의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세은은 작은 별 모양 램프를 꺼냈습니다. 윤슬이가 어릴 때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켜주던 바로 그 램프였죠. 램프를 켜자 어두운 거실 천장에 수많은 작은 별들이 반짝이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그 별들을 보는 순간 몸 전체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별들, 이 별들. 아이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 기억이 나요. 누군가 무서워할 때마다 이런 별을 켜줬어요. 누가 켜줬는지 기억나니? 세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모, 이모가 켜줬어요. 그런데 이모 얼굴이, 아이가 세은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이 그 이모예요? 그 순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5년 만에 재회, 그 간절했던 순간이었죠. 그래, 윤슬아. 나는 내 세은 이모야. 세은이 마침내 진실을 말했습니다. 윤슬이? 그게 내 이름이에요? 맞아. 내 진짜 이름은 윤슬이야. 아이가 갑자기 온몸을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도수지는 가짜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잘못된 방법이었지.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요? 아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안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버리고 갔어요? 세은이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밀어냈습니다. 싫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제 이름은 도수지예요. 한참을 울던 아이가 지쳐서 세은의 품에 스르륵 안겼습니다. 이모, 정말 제 이모예요? 그래, 윤슬아. 그럼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빠도 하늘나라에 계셔. 아이가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은을 밀어내지 않았죠. 윤슬이, 그게 내 이름이구나.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죠. 윤슬이와의 첫 만남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신분 확인과 유전자 검사가 모두 완료되었고 세은이 윤슬이의 정식 보호자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5년 동안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윤슬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윤슬이라고 부르다가도 갑자기 도수지라고 말하기도 했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물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모, 할머니는 언제 나와요? 윤슬이가 매일같이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잘못을 뉘우치는 시간을 보내고 계셔.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세은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어린 윤슬이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태공 아저씨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윤슬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나타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강가에서 드론을 날리며 놀아주었죠. 윤슬아, 드론이 하늘에서 찍은 우리 모습 어때? 화면으로 보니까 어떠니? 신기해요, 태공 할아버지. 우리가 정말 작게 보여요. 개미 같아요. 윤슬이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슬이가 갑자기 세은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아빠 무덤에 가보고 싶어요. 세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윤슬이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걱정되었거든요. 정말로 가고 싶어? 네.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아빠를 잊고 살았다고. 윤슬이의 작은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은과 윤슬이는 진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조용한 곳이었죠. 윤슬이는 직접 만든 종이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윤슬이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윤슬이에요. 제가 이제야 왔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세은은 뒤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빠, 저는 5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았어요.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생각을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윤슬이가 종이꽃을 묘비 앞에 놓으며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억이 다 돌아왔어요. 아빠가 저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구해주려다가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윤슬아. 세은이 다가가서 윤슬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세은 이모와 함께 살 거예요. 이모가 저를 정말 많이 찾아다녔대요. 5년 동안 매주 강에 가서 저를 찾았대요. 윤슬이가 세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모,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 세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윤슬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윤슬아, 이모도 미안해. 그날 더 빨리 너를 구해주지 못해서.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이모도 위험했잖아요. 두 사람은 진우의 묘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아픔을 모두 쏟아내는 듯 했죠. 며칠 후 세은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슬이가 완전히 자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 같은 것이었죠. 그날 저녁 세은과 윤슬이는 강가로 갔습니다.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죠. 윤슬이는 처음에 무서워했지만 용기를 내어 따라왔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돌아가도 돼. 괜찮아요, 이모.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해가 질 무렵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작은 종이배를 하나 꺼냈죠. 윤슬아, 이 배에 내 진짜 이름을 써볼래? 윤슬이가 조심스럽게 종이배에 윤슬이라고 썼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죠? 그래, 이게 내 진짜 이름이야. 윤슬이가 종이배를 강물에 띄웠습니다. 작은 배가 달빛을 받으며 천천히 떠내려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죠. 이모, 이제 정말로 윤슬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세은은 놀라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윤슬아,
이모가 중요한 일을 할 거야. 그날 강에서 일어난 일을 사람들에게 모두 알리려고 해. 왜요? 불법으로 모래를 파내는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 그리고 강에서 사고가 날 때 제대로 경고 방송을 하지 못한 것도 고쳐야 하고, 다음 주 세은은 자신의 방송 채널에서 특별편을 공개했습니다. 5년 만에 밝혀진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죠. 불법 골재 채취의 위험성과 수문 방류 시스템의 문제점을 자세히 고발했습니다. 영상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시청했고, 정부에서도 강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죠. 그날 밤 윤슬이와 세은은 마지막으로 강가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로운 마음으로 말이죠. 세은이 드론을 띄워 올렸습니다. 드론이 강물 위를 천천히 날아가며 아름다운 야경을 촬영했죠. 이모, 드론이 밤하늘에 떠 있으니까 진짜 별 같아요. 윤슬이가 고개를 젖히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별이 강에 떠 있는 것 같네. 세은도 함께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모, 앞으로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윤슬아. 이모는 절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드론이 천천히 돌아와서 두 사람 위를 맴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수호천사처럼 보였죠. 이모, 별이 강에 떠요. 윤슬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은이 윤슬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윤슬아, 이모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저도 이모를 사랑해요. 정말 정말 많이요. 강물 위에 반짝이는 별빛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의 긴 여행이 끝나고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멀리서 태공 아저씨가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죠. 사람이 외면한 5년을 기록이 지켜냈구나. 태공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아이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불릴 권리가 있는 법이지. 강가에서 세은과 윤슬이는 여전히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세은과 윤슬이의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연 따라 감동 따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기록하는 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일상에도 세은과 윤슬이처럼 따뜻한 재회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